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30대에 결혼해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꿈에 부풀어 남편과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 행복은커녕 아들이랑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앉아서 먹으면 그거로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저도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을지는 몰랐는데 사람 사는 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이 많더군요.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를 그만둔 적 없이 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저를 보고 다들 겉으로는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한 번씩 저에게 그렇게 살면 안 힘드냐고, 돈도 돈이지만 애도 있는데 엄마로서 애한테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알죠. 애가 둘도 아니고 딸랑 하나 있는데 일만 하느라 엄마로서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마저 일을 안 하면 아예 생활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며 일도 하시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며 저를 혼자 힘들게 키우셨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장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수술이 끝나고 바로 다시 일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한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수술하신 뒤로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일을 하다가도 쓰러지시거나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시는 게 저로서는 더 안심됐죠.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더 걱정돼서 학교 다니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졸업하기 전에 볼 수 있는 면접이란 면접은 다 봤어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던 금융회사에 합격해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나서는 확실히 가게 사정이 나아져서 그 전에 있던 빚도 다 갚고 서른이 되자마자 어머니와 둘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전세도 구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 딸 시집도 빨리 보내는 건데 우리 딸이 엄마 챙기느라 나이만 먹었으니 시집은 언제 간다니. 요즘 세상에 30 좀 넘어가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나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 금방 결혼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어머니 모시며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의 아이까지 건사하며 살 자신이 없기도 했고 요즘 세상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모시며 사는 나이든 여자랑 어떤 남자가 결혼해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쯤 포기하고 살았어요.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그래도 운명처럼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랑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외동아들로 몇 년 전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남편이 싫어 안 만나려고도 했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남편이 저와는 달리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게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잘해도 너무 잘해요. 사실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친정어머니 덕분이에요. 친정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병원에 남편 일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남편이 어머니를 도와주게 돼서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당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처방전을 잃어버려서 약국 앞에서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다시 받아다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나 보더라고요. 마침 저도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받고 약국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엄마를 도와준 남편과 약국 앞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엄마는 남편을 참 예뻐해요. 남편이 좀 철딱서니가 없어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매번 직장도 옮겨 다니고 돈도 잘 벌지 못하는데도 친정엄마는 우리 박서방 하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남편을 더 챙기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남편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1년에 한 번은 꼭 흑염소 즙을 해다가 주시곤 주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에 김치까지 꼬박꼬박 가져다 주세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 밥보다 친정엄마 밥을 더 자주 먹다 보니 이제는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더 익숙하고 입에 맞는다고 할 정도예요.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를 보고 있다 보면 딸인 제가 봐도 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서러워서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친정엄마는 항상 제 편보다 남편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엄마는 박서방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잘해줘. 사위가 직장도 변변찮고 돈도 못 벌어다 줘서 딸이 고생하는데 사위가 밉지도 않아?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 살다 보니 한 번씩 서럽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도 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데 남편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질 않았죠. 남자라고 무조건 나가서 돈 많이 벌고 가장이라고 가족 책임지는 게 뭐 당연한 건가? 부부면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하면서 사이좋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너도 박서방한테 잔소리 좀 작작해. 우리 박서방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사람 하나는 좋잖아. 엄마는 행여나 박서방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안 그래도 생활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아주 신이 나서 또 회사 그만둔다고 할 거야. 말이 씨가 된다고 저는 친정엄마 말에 무서워서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라고 한 직장에 진득하니 붙어있지도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녀서 걱정이었는데 이 김에 아예 집에 눌러앉기라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제 남편이 그래요. 남자가 생활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다는데 왜 저렇게 생활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결혼 초기에는 제약회사에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받아왔는데 그것도 1년 정도 다니더니만 매일 새벽부터 운전하고 늦게까지 다니는 게 힘들다면서 결국은 못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은 직장 생활이 안 어울린다며 친구가 하는 과일 가게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고 뛰어들더니만 그것도 장사가 안 돼서 쫄딱 말아먹고 1년을 넘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 그렇냐고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남편이 집에 있어서 힘들면서도 아이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행복했어요. 당시에 제가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처음 남편이 과일 가게를 말아먹고 집에 왔을 때 이러다 금방 직장을 구해서 나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노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더니만 어느새 반년을 넘게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정말 이대로 직장 안 구하고 집에만 있을 거야? 알아는 보고 있는데 자리가 영 마땅찮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일반 직장에서는 잘 못 버티는 거. 남편은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은 감성적이고 성격이 예민해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네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뭐 이기적이고 둔해서 회사 생활하는 건 줄 알아? 먹고 살려면 꾹 참고 해야지. 그럼 어떡해. 당신 고생하는 거야 나도 알지.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잘된 건 줄도 몰라. 조금 있으면 우리 새끼 태어나는데 갓난아기 장모님 혼자 보시기엔 너무 힘들잖아. 내가 마땅한 일 구할 때까지는 내가 장모님이랑 같이 우리 새끼 키우면 되잖아. 남편은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지금이야 부부가 서로 돌아가면서 육아휴직도 쓰고 아빠들이 집에서 애를 보는 게 흔한 일이 됐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거의 없었고 아빠들이 엄마를 대신해 집에서 애를 보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었죠. 일하기 싫으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네. 당신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 당신 엄마가 행여나 좋아하시겠다. 다른 걸 다 떠나 저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직장도 좋고 돈도 더 많이 번다고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툭하면 싫은 소리를 하시는데요. 남편이 일까지 아예 안 하고 집에서 애를 보면 아마 제가 시킨 줄 알고 저를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당신 처음 임신했을 때 생각해봐. 임신했다고 회사에 이야기할 생각에 걱정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집에 있으면 당신 회사에 눈치도 안 보고 다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남편 말이 맞아요. 제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처음 임신했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지금처럼 육아휴직이 있을 때도 아니라 여자가 임신하면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줄 때였거든요. 보통 다른 여자들은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보통 있는 일이다 보니 저로서는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었죠. 당장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집부터 친정엄마까지 살 길이 막막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정엄마는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걱정한다는 걸 알고 애를 봐준다고 하신 거예요. 반면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본인 아들이 건강해서 생긴 거라고 굳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배가 불러서도 그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마음이 다급했어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 저는 또 물색 없이 마냥 좋기는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괜히 사고나 치면 더 골치가 아프기도 하니까요. 그럴 바에 남편이 집에서 얌전히 애를 봐준다면 제가 일에만 매진할 수 있으니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그때까지 취직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께서 당연히 당신의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지만 딸인 저로서는 죄송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젊어서부터 심장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기에 몸도 많이 약하시고 면역력도 비슷한 연배의 분들보다 약하세요. 그런 분이 갓난아기를 혼자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봐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죄송했죠.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함께 아이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냥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엄마 혼자 아이를 보는 것보다야 남편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이랑 친정엄마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둘이 손발을 맞춰가며 아들을 너무 잘 봐줬거든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힘들까봐 먹이고 재우는 건 다 본인이 했고 친정엄마는 사위 힘들까봐 남편이 먹을 밥이나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들을 도맡아서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생각보다 남편이 애 키우는데 재주가 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이 혼자 온전히 아이를 돌봤는데요. 제가 일이 많아 야근하고 오면 혼자 아이를 싹 씻기고 재웠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을 믿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돌이 좀 지났을 땐데 시어머니가 우연히 집에 오셨다가 남편이랑 친정엄마가 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야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평일에 이 시간에 네가 왜 사돈이랑 집에 있어? 가게 안 나갔어?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과일 가게를 접고 취직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직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줄 알았죠. 아이는 사돈인 저희인 친정엄마가 혼자 봐주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돈이 애를 보고 있는 줄 알고 근처 시장에서 애 주려고 내복 몇 장을 사고 주고 가려다가 남편을 딱 마주친 거죠. 아, 엄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생각보다 과일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냥 접었어. 이대로 뒀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아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일을 구해야지.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지. 근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영 취직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장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애 보기로 했어.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사람이 참 구김없이 해맑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 성격을 도무지 모르는지 그 상황에서 해맑게 애를 본다는 말을 하고만 거예요. 말도 안 돼.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어? 아유, 안 되겠다. 도대체 준영의 미는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을 애나 보라고 자기 엄마랑 붙여놓는 건지. 세상에, 이게 말이나 돼? 당장 준영의 미 불러. 그리고 얘는 애 엄마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집구석에 안 들어왔어? 남편이 집에서 애를 본다는 말에 흥분한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며 저를 찾으셨대요. 그 모습에 당황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다독이셨고요. 사돈, 진정 좀 하세요. 물론 박서방이 가게 그만둔 걸 모르시고 있으셨으니 놀라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쉬면서 자기 아들 키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더군다나 준영이 엄마도 놀러 나간 것도 아니고 새 가족 살려보겠다고 일하러 나간 거잖아요. 친정엄마는 힘들게 애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라고 뭐라고 되는 것처럼 큰소리치고 자기 딸 험담이나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우셨대요. 생각 같아서는 그럼 당신이 애보라고 다 내던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저와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으셨답니다. 사돈이 아들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세상에 어떤 아들 가진 부모가 내 귀한 아들이 집구석에서 애나 보고 있길 바란답니까?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자기 아들만 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친정엄마는 기가 차서 혈압이 바짝 오르셨답니다. 어머 사돈이야말로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자기 자식 키우는데 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나가서 일하니까 그 사이에 애 아빠가 애 좀 볼 수 있는 거죠. 친정엄마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도를 모르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고 사돈, 입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하세요. 사돈이야말로 애들한테 돈 받고 애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돈이 혼자 애를 봐야지. 왜 내 아들까지 부려먹고 그래요? 와, 사돈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돈이 먼저 돈 얘기 꺼내셨으니까 나도 안 참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돈 나만 받나요? 사돈도 꼬박꼬박 용돈 받으시잖아요. 그나마 나는 애라도 봐주지. 사돈은 내 딸이 준 돈으로 매일 놀러만 다니면서 툭하면 와서 잔소리나 하고. 더군다나 박서방이 결혼하고 일이나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내 딸이 혼자 벌어서 사는데도 나나 사돈이나 둘 다 내 딸한테 용돈 받았었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혼자 사시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양가 두 분에게 용돈은 똑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는 저희 아들까지 봐주시다 보니 제가 조금씩 더 드리고 있기는 해요. 남편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엄마 혼자 애를 봐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내 아들이 돈 못 벌기는 왜 못 벌어? 멀쩡히 직장도 다니고 가게 장사까지 했던 건데 이게 다 준영이 애미가 내 아들 부려먹으려고 일도 못하게 하고 가게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또 제가 남편 하는 일을 못하게 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세상 천지에 어떤 아내가 남편 일을 못하게 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자기 아들을 모르면서 괜히 며느리만 잡고 있네. 박서방, 뭐하나? 자네가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려. 이게 다 자네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니까 내 딸만 싫은 소리 듣고 있는 거잖아. 어머머머, 사돈.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래요? 아들, 너희 장모 같이 애 보면서 너한테 매일 이러는 거 아니니? 너 구박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딸려는 나가서 돈 번다고 남편이랑 애랑 다 내팽개치고 다니는데 어디서 미안한 줄은 모르고 불쌍한 내 아들한테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친정엄마가 다 들으시게 제 욕까지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딸더러 연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갔어!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결국 감정 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도 절대 누구랑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가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엄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장모님도 화나서 그러시는 거지. 엄마 그만하고 나랑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고 해.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곧 죽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자기 아들은 애나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부려먹은 저와 친정엄마가 잘못한 거라네요. 도대체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애 아빠가 자기 애 보는 게 어떻게 부려먹는 거야? 에휴,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니 내 딸이 혼자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힘들었을 거야. 박서방, 나는 도저히 이 꼴 보고는 한시도 여기 못 있겠네. 나 더는 애 보러 못 오니까 잘난 자네 어머니더러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해.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친정엄마랑 남편은 없고 시어머니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가겠다고 하시니 남편이 죄송해서 따라 나갔나 보더라고요. 집에라도 모셔다 드린다고요. 당시에 저는 무슨 상황인지조차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진영이 애미, 너 이리 와봐라.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떻게 애 엄마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 오호라, 이제 보니까 준영애미, 네가 이 시간까지 애 맡기고 나가 있으려고 멀쩡한 내 아들 가게 좁게 하고 집에서 애나 보게 만들었구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들어온 저를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다짜고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까지 하고 와서 배고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를 괴롭혔어요. 준영이 아빠가 가게 문 닫은 거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린 거는 죄송한데요. 어머니께서 이럴 줄 알고 저나 준영이 아빠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말을 못해? 네가 내 아들 집에 붙들어 놓고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내 말 들려? 시어머니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깨서 울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과일가게 제 마음대로 문 닫게 한 거 아니에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니까 준영이 아빠가 그만둔 거예요. 월세도 못 벌 정도로 가게가 안 되는데 계속 적자 보면서 장사할 순 없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가 안 봐도 뻔해. 장사 안 된다고 네가 내 아들이 쥐잡듯이 잡은 거겠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눈치 보여서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둔 거 아니야? 뻔하다 뻔해. 어? 지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단단히 유세를 부렸겠지. 시어머니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제가 남편을 잡아서 남편이 기가 죽어서 가게를 그만둔 거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준영이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걸 왜 제 탓을 하시냐고요. 저도 듣다 억울해서 한 소리 좀 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몸이 하나인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들어와 엉망이 된 집안 정리하느라 청소하느라 쉴 틈도 없이 지냈어요. 남편도 나름 애보느라 정신없이 지냈을 텐데 청소라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하기가 미안해서요. 네가 내 아들 부려먹으려고 머리 쓰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널 탓하시 누굴 탓하니? 사돈도 그래. 자기가 보기로 했으면 혼자 볼 것이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애를 보게 하냐고. 세상에 그런 장모가 어디 있다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친정엄마까지 들먹이시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친정엄마라고 힘들게 애 봐주고 싶으시겠어요. 다 저랑 남편 생각해서 본인도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간신히 봐주시는 건데 사돈이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따위로 말을 하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시간이 늦어서 그랬는지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더니만 바로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짓을 하셨어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한다고 남편더러 오라고 했답니다. 엄마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간다고 난리가 났어. 며칠 가서 내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치고 간 뒤 친정엄마도 안 오고 계신 상황이라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필이면 다리를 다쳤다니 꼼짝없이 남편이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할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일하다 말고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댁에 시어머니 간호하러 가는 남편한테 애까지 데리고 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도와달라는 제 말에 못 이기는 척 집에 와주셨어요. 그 옆에 내 끝까지 신상이다. 진짜요? 자식들 도와주진 못할 망정 교통사고가 웬 말이냐? 친정엄마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 모든 게 다 미우신 것 같았어요. 다리에 깁스까지 하셨다는데 어쩌겠어.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애까지 보느라 고생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몰상식한 그 옆에 내 잘못이지. 내가 아주 그날 일만 생각하면 우리 손주고 뭐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지만 너랑 박서방 내 새끼들 생각해서 가는 거야. 알지.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박서방은 며칠 시댁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엄마도 그냥 우리 집에 있어요. 주말에 나랑 같이 가까운 데 놀러라도 갔다 오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시어머니가 자기 다리 다쳐서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주말에도 안 오면 가만히 있겠니? 내가 준영이는 봐줄 테니까 주말에 시댁이나 갔다 와. 미워도 시어머니인데 다쳤으면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지. 친정엄마도 안 그래도 속상하실 텐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인 제 걱정을 하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다쳤는데 주말이라도 가서 들여다보고 오라고요. 저는 듣다 보니 친정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주말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가기 전에 근처 마트에 들려 과일이랑 먹을 거를 사서 들어가느라 짐이 무거워 연락도 안 하고 갔더니만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제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소처럼 시댁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 간호하느라 피곤해서 거실에서 자나 보다 싶어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멀쩡한 몸으로 바쁘게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어머님, 교통사고 나서 다리에 깁스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멀쩡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화들짝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순간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나서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언제 왔어? 연락 좀 하고 오지. 아휴, 오는 줄도 모르고 깜빡 자고 있었네. 남편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횡설수설했어요. 딱 찔리는 게 있는 표정이었죠. 뭐야? 어머니 다치셨다고 하더니 이틀 만에 저렇게 멀쩡해지신 거야? 분명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깁스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아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죠. 시어머니는 작은 상처도 없이 깨끗했어요. 여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아이고,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마누라 눈치를 봐? 준영애미야, 내가 내 아들 좀 쉬게 하려고 거짓말 좀 했다. 남자가 아무리 일이 없어도 그렇지 장물한 한 집에서 하루 종일 애나 본다는 게 말이 되니? 좀 쉬게 우리 집에 며칠 와 있으라니까 애 볼 사람 없다고 하도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오게 한 거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끼어들더니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글쎄 남편이 집에서 애 보는 게 아무래도 안쓰러워서 쉬게 해주려고 남편에게 며칠 집에 와 있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장모님도 안 오셔서 안 된다고 했더니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거짓말로 사고가 났다고 하고 집에 오게 했답니다. 여보, 나는 엄마 사고 안 난 거 알고 나서 바로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하도 못 가게 붙잡아서 딱 내일까지만 있다가 가려고 했어. 진짜야, 믿어줘. 세상에 이런 등신이 또 있을까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멍청한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뻔히 저나 친정엄마가 고생할 거 알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준영애미,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새끼 어제랑 오늘 단 한 번도 안 깨고 10시간씩 자는데 내가 안쓰러워서 혼났어.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까지 하고 본가에 와 있는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래 진짜? 준영애미, 너 내 아들 좀 착착 좀 잡아라.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뭔가요?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건 바라면서 도대체 왜 아들이 아내에게 잘하고 손주에게 잘하는 건 저렇게 보기가 싫으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들만 보이고 며느리는 보이질 않나 봐요. 결혼하고 남편은 10kg가 넘게 쪘어요. 저는 임신도 하고 출산도 했지만 아이 낳고 8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뼈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결혼하고 힘들게 고생하는 건 전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안쓰럽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나 고생 안 하고 사는 건 남편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잔소리라뇨.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집안일하고 자기 바빠서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잔소리는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져서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허리도 제대로 못 펴면서 딸 때문에 혼자 손주 보느라 고군분투 중인 친정엄마가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제가 부려먹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 어머님은 귀한 아들이랑 평생 사세요. 뭐야? 이거 기분 좀 상했다고 시애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아휴. 저는 시어머니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우선 아들이 딱해서 그랬다. 사실대로 말을 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혀 그대로 시댁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급하게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옷만 가지고 나올게. 같이 가자. 나도 우리 준영이 너무 보고 싶어. 됐어. 나도 당신 참을 만큼 참았어.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그동안 헛살았다 싶다. 그냥 당신은 당신 어머님이랑 살아. 준영이 내가 키울게. 여보, 왜 그래? 같이 가. 아휴,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나 준영이 엄마 따라갈 거니까 다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을 두고 시댁을 나서려고 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고 따라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따라오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잡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감히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이야? 네가 아주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곧바로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저에게 떼어내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무식한 행동에 놀라서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 미쳤어? 제발 그만 좀 해.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화나면 정신이 나가서 그래.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장모님이랑 준영이가 기다리겠어. 너무 놀라서 저는 정신이 다 없었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몰상식한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노망이 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그날 이후 반년 넘게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간혹 연락도 하고 시댁에 애를 데리고 가는 것도 같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한 번씩 막말을 했어요. 뻔하죠 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생색이냐. 난리였어요. 저는 그런 말은 이제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섭지도 신경 쓰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봤자 제가 주는 용돈으로 살면서 양심도 없다 생각하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고 살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더군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최근 주주총회에서 제가 차기 사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 회사에 몸담으며 평직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면서 근무기간 내내 여러 요직에서 뛰어난 업무 실행 능력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함에 경영 능력까지 충분히 갖췄다고 인정받아 최연소로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심지어 회사 역사상 여자가 사장이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과 임원들에게 축하를 받은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스스로가 너무도 대견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저 자신을 포기하며 회사에 바친 세월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싶어서요. 물론 저도 남들처럼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회사에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만 대충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알아봐주고 뽑아준 회사라 그 감사함에 배신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도 결혼하고 아줌마 돼서 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신입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나 스스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 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노력했죠. 휘나는 노력을 한 대가가 이렇게 저에게도 찾아오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더군요. 이제 아들도 많이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다른 걱정 없이 회사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제 뜨거운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시어머니죠. 사실 사장 승진한 걸 시어머니에게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푼수 같은 남편이 벌써 말했나 보더라고요. 당신 이번 주말에 시간 언제가 편해? 어머니한테 당신 승진했다고 했더니 주말에 한번 오신다네.
어머니가 오신 김에 같이 파티라도 할까?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으로 싹 준비할게. 남편은 철만 없는 게 아니라 참 해맑아요. 제가 시어머니랑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파티를 하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음식 준비까지 다 하겠다네요. 남편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댁에 안 가려고 하니 이 기회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파티는 무슨 파티? 행여나 어머님이 나 승진했다고 축하해주러 오시는 거겠다. 괜히 집에 오셨다가 당신 부려먹는다고 난리치실 거니까 그냥 밖에서 한 끼 먹어. 저는 제가 한번 참기로 하고 우선 시어머니를 보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이것저것 차려서 먹으면 또 자기 아들을 부려먹었네 만회하면서 잔소리만 하실 게 뻔하니 그냥 밖에서 대충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장으로 취임한 게 보통 일이냐고 시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일에 좋아하거나 기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승진을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그놈의 자기 아들 밥 타령이었죠. 뭐? 사장? 너희 회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50 넘은 여자한테 사장 자리 준다니? 아휴, 그럼 더 바빠질 텐데. 우리 아들 50 넘어서도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기는 글렀네. 엄마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밥 타령이야. 나 알아서 잘 먹어.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아들을 너무 잘 키워놔서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하니까 며느리라는 게 도통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혹시 너 바지 사장 뭐 이런 건 아니니? 나중에 회사에 일 생기면 너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잘 알아보고 해라. 시어머니는 제가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사에서 나중에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요. 엄마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래. 이 사람 회사 우리나라 금융권을 쥐락펴락하는 회사야. 엄청 대단한 거라고. 엄마는 며느리가 잘했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또 그래?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애써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좋은 일이니까 칭찬이나 해주라고요. 여자가 결혼해서도 버텨, 애 낳고도 버텨. 그 정도로 독하니 회사에서도 써먹기 좋다 생각한 거겠지 뭐. 암튼 이제 사장이면 돈도 많이 주겠네. 준영애미 너 연봉 오른 만큼 내 용돈도 올려라. 괜히 시엠이 밉다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 엄마랑 똑같이 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저절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사람이 참 염치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거론해요.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순간 저는 욱해서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또 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저로서는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는 도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못 올려드려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라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산 게 몇 년인데 이제 더는 바보처럼 이용만 당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말에 열이 오른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갈겼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뭐 이년아? 이게 돈 좀 번다고 오냐오냐해졌더니 시어머니를 거지로 봐? 네가 그깟 회사에서나 사장이지 나한테도 사장이냐?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기어올라? 너는 먼지 날리게 맞아볼래? 시어머니는 결국은 또 지랄맞은 성미를 참지 못하고 식당에서 몰상식하게 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남편이 말리는데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손 좀 놓으라고. 남편이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또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소가 터졌어요. 그럼 그렇죠. 이 미친 시어머니가 늙는다고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늙고 병약해지니 고집이 더 세졌어요. 그 순간 저도 결단이 서더군요. 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구질구질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죠. 이거 나! 놓으라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당신 사장이나 다름없어. 지금까지 당신이 아들한테 받아서 쓴 병원비의 용돈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당신 등신 아들 3년째 백수인 거 몰랐지? 저 인간 결혼해서 평생 벌어온 것 없이 내 등에 빨대 꽂고 살았다고. 저는 제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번 참지 두 번은 절대 못 참으니까요.
그러고는 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남편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뭐야? 아들,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백수는 왜 백수야? 엄마, 맞아.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나 3년 전에 회사 잘렸어. 그 이후로 준영 엄마가 가장이고 난 집에서 살림만 했어. 살림? 네가 왜 살림을 해? 마누라가 있는데 내 아들이 왜 살림을 하냐고? 준영애미, 네가 말해봐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부려먹어? 시어머니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고 바짝 엎드려야 하는 건데 어쩜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머리까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돈을 못 버니까 살림하는 거죠. 그럼 제가 돈도 버는데 살림까지 해요? 암튼 살림이든 뭐든 저도 이제 질렸어요.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시어머니 뭐가 이쁘다고 생활비에 용돈에 병원비까지 다 내가면서 살아요. 나 준영 아빠랑 이혼하고 당신 며느리도 반납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애도 이제 다 컸고 남편이랑 대단히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우리 어머니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일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제발 용서해줘. 이혼은 절대 안 돼. 뭐 하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당신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니까? 그럼 당신은 이제 우리 엄마 만나지 마. 엄마한테도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할게. 여보, 이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은 제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랑은 절대 이혼 못한다면서 어머님이랑 제가 다시는 만나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네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는 더 기가 찼을 거예요. 뭐야? 이 자식이? 너 지금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야? 엄마야말로 그만 좀 해. 자꾸 이러면 나도 진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지만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남편이 철없고 생각은 좀 없어도 그동안 자기 엄마한테는 비교적 잘했거든요. 그런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굉장히 상처받은 것 같았죠. 아들,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 엄마가 너 아니면 누가 있다고 이래? 엄마야말로 준영이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준영이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 준영이 엄마 아니면 나 같은 놈 데리고 살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지금이 좋아. 능력 있는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자식 키우고 살림하면서 사는 게 나는 딱 좋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해서 혼자 살면 엄마가 나 책임질 거야? 나 데리고 살 수 있냐고.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지 자기 엄마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그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사실 회사 일이 바빠서 한가하게 집안일이나 신경 쓰고 있을 여력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으니 다시는 시어머니가 더는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통하기는 했는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안 받으려다가 전화가 연속 3통이 오길래 대충 이야기하고 끊으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대뜸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준영 엄마야, 전화 끊지 마라. 내가 요 며칠 생각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심하게 하긴 한 것 같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 미안하다. 나라고 네가 미워서 그랬겠니? 내 아들이 능력 없고 한심하니까 혹시나 능력 있는 마누라한테 무시받으면 살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이제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알았으니까 절대 너 속상하게 하는 짓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네 남편이랑 이혼만 하지 마.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저에게 한 짓이 다 미안하다면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말은 저렇게 하고 앞으로 또 저에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압니다.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사실 아직도 시어머니만 떠올리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하지만 남편은 달라요. 남편이 능력이 없고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결혼해서 25년을 제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에요. 나보다 아들을 더 신경 써서 키웠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혼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가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제가 사는 걸 쭉 지켜봐온 친정엄마와 아들은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남편 말대로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와만 인연을 끊고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하고 제 인생에 더 열중해서 사는 게 답일까요? 회사 일을 결정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집안일이 저에게는 회사 일보다도 더 힘드네요. 여러분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요즘 제 또래들은 30 넘어서 결혼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20 넘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이 어려서부터 잘 살지 못해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한 터라 당시에도 이미 직장인이기는 했지만요. 직장 다니다가 근처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인 남편을 만나서 호감이 싹 텄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지만 그것도 안 느껴질 정도로 잘 맞았고 제가 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모 댁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겨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이야기죠.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제게는 부모님에 대한 선명한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만을 남기고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당시 어머니의 딱 하나 있던 언니인 이모가 저를 데려다 길러주셨어요. 이모는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모 댁은 아주 가난했고 이모에게 아이가 셋이나 더 있었죠. 이모는 차별 없이 저를 길러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부모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났고 그래서 약간 애정결핍이 심한 성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모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모가 아무리 좋은 분이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길러주셨다 한들 부모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아이가 셋에 집은 가난하고 이모부는 술만 마시는 분이었으니 이모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모께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지만 어쨌든 제 어린 시절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모가 길러주셔서 다행이었지만 이모부가 정말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었습니다. 이모부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마셔댔는데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였죠. 이모는 이모부가 바람 피운 흔적을 본 날이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자 오시고는 했어요. 심지어 이모부가 만난 여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가난하고 허름한 반지하방에 남편의 상간녀가 찾아오는 상황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럼 이모는 악다구니를 썼고 저와 사촌들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앉아있고는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모가 건강히 오래 사실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모는 결국 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그때만 잠깐 정신을 차린 것 같다가 몇 개월 지나자 다시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고요. 사촌들과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좀 더 버티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막내 사촌까지 모두 취직하고 나서 우리는 다 같이 집을 나와버렸죠. 그때쯤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의지할 만한 좋은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좋은 분이었지만 자기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셨고 제 고민 상담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모가 힘들어하시는 걸 위로해드린 적은 많았지만요. 이모부는 그야말로 개차반인 인간이었고 가끔 쳐들어왔던 이모부의 상간녀들은 그보다 더 밑바닥이었죠. 제게 어른들이랑 그냥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조차도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마치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오빠나 아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분이셨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아니 너는 뭐 저런 애를 데려오냐? 저렇게 어린 애를. 아버지, 그래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볼품도 없고, 에이. 시아버지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상관없이 못났다는 뜻이 담긴 말을 거침없이 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다른 아가씨들처럼 예쁘거나 멋을 잘 내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힘들게 평생을 살아왔으니 멋을 낼 줄 아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어린 시절에는 그저 옷만 찢어지지 않은 걸 입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멋을 못 내는 게 딱히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삐쩍 마른 몸에 옷이라고는 몇 벌 안 되는 걸 계속 돌려입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처음 가는 거라고 제일 깨끗한 옷으로 골라 입은 거였는데 시아버지는 너무 우습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눅이 들자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얼른 차와 과일을 권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남편한테 뭔가 소곤거리시더라고요. 사실 뭐 모자간에 하신 말씀이 많을 테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후 부드럽게 화제를 돌려서 제 취향이나 식성 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올 때 먹고 싶은 걸 해놓겠다고 고맙게 말씀하시면서요. 난 네가 나타나준 것만 해도 고맙다. 난 아들이 아예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평생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남편하고 비슷하게 다정한 분이셨고 처음 배웠던 날부터 친절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시어머니는 다정하셔서 마음이 복잡해진 채로 시댁을 나서게 되었었죠. 그렇게 나오고 나서 당시에는 예비신랑이던 남편이 옷을 한번 사주더라고요. 왜 갑자기 사주냐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예쁜 옷 사주라고 했다고. 이제 아내 입성은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요. 저 힘들게 하지 말고 꼭 남편 되는 네가 옷 골라서 사주고 모든 걸 보살펴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진짜 감사해서 조금 울컥하더군요. 저는 당시에 옷을 사본 일이 거의 없어서 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옷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잘 살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애였죠. 남편은 카페를 하면서 상당히 멋쟁이인 사람이었고 그만큼 여성들의 옷도 잘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째서 저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 스타일에 맞는 옷을 찾아서 선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저 남편한테 보살펴주라는 말씀만을 남겨주신 거였고요. 당시까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를 신경 써준 적이 많지 않았었죠. 이모가 신경을 써주신다고 했지만 이미 이모 자신의 가정생활로도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으셨고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사촌들과 우리끼리 남은 상태라서 빈말로라도 다른 이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고 남편이 신경을 써주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냥 남편하고 둘이 같이 입장하라고 권하셨지요. 시아버지는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업가로 하객들도 아주 많이 오실 예정이었어요. 전부 시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부모님을 모셔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시아버지는 제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럼 이모부라도 모셔오라고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어차피 혼주석에 아버지만 채워지면 된다면서요. 입장도 이모부 손을 잡고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모부가 가장 싫었어요. 저희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던 이모는 이모부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못해서 이모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바람을 너무 여러 번 피워서 상한녀가 집까지 찾아오는 일도 서너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친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을 결혼식까지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역시 시아버지는 아직 좀 어려운 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부가 워낙 바람도 많이 피우시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분이라서 제 아버지 자리에는 모시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바람 좀 피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남자란 다 그런 거야. 네가 어리숙해서 세상을 모르는 거다. 이 세상에 여자 선언 안 만나고 다니는 남자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까다롭고 못된 성품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평생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은 당연히 가정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정상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굳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모부를 모셔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고서 결국 이모부가 알코올 중독에 평생 일을 안 하셔서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시아버지는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가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척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에휴, 그럼 연락이 되어봤자 노숙자 신세겠군. 에이, 됐다. 그냥 그럼 너희 둘이 입장해라. 결국 시아버지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주장대로 저희 둘이 같이 입장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지만 그 후로도 시아버지를 보는 표정이 편안하지 않으셨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시아버지가 더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개념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발언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가시다 보니 주변 사람들 눈을 생각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호텔 결혼식장에서 진행했는데 솔직히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제 생전 이런 화려함과는 관계가 없이 살기도 했고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전부 시아버지의 사회적 평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더욱이나 싫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평생을 약속하는 가장 소중한 날인데 정작 저와 남편은 옷 갈아입고 손님 맞이에 메이크업에 정신이 쏙 빠져서 서로 얼굴조차 마주보기 힘들었거든요. 식중에 얼굴을 보는데 서로 지쳐 보여서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식이 끝난 뒤에도 피로 연장을 돌면서 면식도 없는 시아버지의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칭찬하시면 아니라고 겸양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게 테이블마다 반복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안도되는 것은 시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든 것을 눈치채고서는 가능한 피로연에서 인사하는 걸 빨리 끝내게끔 하고서 저를 쉬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기절할 만큼 힘들더군요. 시아버지는 마치 본인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것처럼 한껏 들떠서 손님들과 떠들고 있었고 그 곁에서는 남편이 아주 피로한 얼굴을 한 채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여웠지만 제 코가 석자라서 옆에 있어주지는 못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는 그때도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고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너 지금 직장 그만둔 거지? 예, 아버님.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제 벌이로도 둘이서 얼마든지 먹고 살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벌어야 한다. 밥값은 해야지. 시아버지는 아주 점잖게 저한테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마냥 집안에서 가정주부만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일하는 게 더 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라고 권해오셨죠. 아버님 회사에서요? 그래, 내 가까운 비서로 일하면 딱 되지 않겠느냐. 가족이니 믿고 일을 맡길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답답하실 텐데요. 걱정 마라. 다 혼나면서 배우는 거지.
시아버지는 관대한 듯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은 명확했어요. 잘못하면 혼내겠다, 그냥 그거였죠. 그런데 제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래도 저도 일은 하고 싶었고 딱히 다른 일자리가 없었고요. 시아버지 사업이 꽤 잘 되고 있기도 해서 거기서 일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이직도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아버지 권유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일 시작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후회 막급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로도 엄청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사장으로 모시니까 정말 최악인 인간이었어요. 저는 가족이라 믿을 수 있다면서 가장 가까운 비서 일을 하라면서 자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전임 비서가 거의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그만두고 나간 자리였어요. 대체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그만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더 충격인 건 제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제 전임자만이 아니라 그 전임자도 다 근무기간 6개월을 못 넘기고서 그만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당시 느꼈던 불안을 이해하시겠죠? 대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건지 말이에요. 한둘도 아니고 제가 확인한 사람만 5~6명이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군요. 시아버지가 일단 비서에게 시키는 업무량이 엄청났습니다. 보통 비서는 대표의 스케줄 관리나 외부와의 소통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격리가 하는 일까지 전부 다 해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왈. 비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월급 도둑 안 만들려면 다른 일도 다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비서 일이 그렇게 적으면 시아버지 본인이 일정 확인하고 조정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회사 대표 전화와 고객 상담, 거래처 소통까지 맡으라고 하면서 격리 업무까지 맡기고 비서 업무도 하라고 하면 대체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심지어 월급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며느리니까 회사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야근을 해도 야근비도 주지 않으셨고 식비도 안 주셨어요. 회사에서 저희 집이 좀 가까웠는데 집에 가서 먹고 오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다녀오는데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걸렸거든요. 가서 만들어 먹고 다시 오려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1시간도 아니고 50분 만에 먹고 와서 자리에 착석해 있어야 하는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적선하는 거냐? 난 자선사업가 될 생각이 없다. 아버님, 하지만 가는데 20분은 넘게 걸리는걸요. 밥 먹고 바로 와도 50분 이상은 걸려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녀. 그런 소리는 자전거를 사주고 나서 하든가 아님 50분 만에 못 오는 게 싫다며 식비를 주든가 하면 될 일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렇게나 밥을 해결하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 있으라고 강요만 했습니다. 아마 전임자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왜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렸는지 그제 알겠더라고요. 최악의 시아버지이고 최악의 상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함부로 대하시더군요. 시아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과 사회적인 평판이 다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시어머니나 저한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인 것처럼 대했는데 딱 집으로 들어가거나 저희들끼리 있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시어머니한테도 항상 하대하면서 뭐 가져와라, 뭐 해와라 말도 많았고요. 세상에 그렇게 고압적이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이모부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냥 한심함에서 그치는 정도였다면 시아버지는 정말 사람이 나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더 감정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다만 좀 몸도 마음도 약한 편이셔서 그게 걱정일 뿐이었죠. 기가 약해서 시아버지가 마구 소리를 질러대면 대꾸를 못하셨고 저한테 함부로 할 때는 시아버지를 말려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기지는 못하셨어요. 그런 면들이 참 가슴이 아파서 점점 더 제가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었지요. 어릴 때 잃었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랄까 그런 게 대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아주 다정하고 시어머니께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닮아서 좀 유약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남이 공격하면 최후의 순간엔 물어뜯기라도 하는 성질이라도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그것마저도 없는 순둥이들이었어요. 그래도 집안의 경제권을 시아버지가 쥐고 있으니 별 수 있나요? 그냥 시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비서 노릇을 했습니다. 어쨌든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었으니 견딜 수 있었던 거였죠.
제가 시아버지 곁에서 고생한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이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전부 다 해주었거든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얼굴만 보면 소리를 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보다 100배는 더 남자다운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일한 게 벌써 한 3년도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안 생기고 있어 이제 정말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 하나 싶었던 시기였죠. 솔직히 그때는 정말 시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이 쌓여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서 아침에 얼굴을 보면 갖다부터 말없이 들이받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상사와 시아버지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 꼬라지가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퇴사를 말할까 고민하던 때였죠. 여느 때처럼 이것저것 자리에 앉아 정리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제 책상에 경비 처리하라고 영수증 한 묶음을 집어던지고 갔습니다. 속이 터져서 시아버지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파티션 뒤에 숨어서 영수증 묶음을 풀었죠. 일주일씩 모아뒀다 주는 건지 양도 많았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쓴 건 경비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죄다 하고 있어서 일하기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술집 뭐 일건 괜찮아요. 친구랑 갈 수도 있으니.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호텔 영수증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낮에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 보석을 산 영수증도 있었고요. 이상해서 다시 예전 영수증을 들춰봤습니다. 그전에는 별다르게 생각은 안 했는데 묘한 영수증들이 눈에 띄더군요. 꽃다발이라든가 스카프, 화장품 등등. 저는 뭐 사업 관련 고객한테 선물할 일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호텔이나 보석하고 합쳐지니까 의미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레이더가 꽂히면 거의 99%의 확률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신 불륜하지? 하면서 시아버지한테 들이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하고 가만히 시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워낙 평상시에도 자주 밖으로 나돌고 놀러 다녀서 특별히 이상한 걸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면서 차를 새 차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야 뭐 이전에도 제법 자주 하던 일이라서 상관은 없었어요. 세차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 업무를 못해서 일이 밀리니까 그게 짜증이 날 뿐이었죠. 저는 키를 받아서 시아버지의 차를 몰고서 근처 제일 가까운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별로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가끔 세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자동 세차인지라 일단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아버지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했던 그 의심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혹시 차 안에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였죠. 가뜩이나 꼴보기 싫고 짜증나는 시아버지, 어디 뭐 이상한 짓 한 증거나 없을까 하고 차 안을 여기저기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온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말이에요. 그 상간녀하고 무슨 추억 쌓기 노름이라도 한 건지 차 앞쪽 서랍에서 작은 미니 앨범이 나오더라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넣는 앨범이었는데 거기 이것저것 많이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먹고 제법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그런데 화장도 짓고 형광 주황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꼴이 딱 중년 나이 많은 사장하고 바람 피우게 생긴 여자더라고요. 게다가 그 안에는 선물로 줄 생각인 건지 포장된 주얼리도 하나 나왔고 심지어 여자가 벗어놓은 듯한 스타킹 한쪽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좌석 옆으로 끼어 들어가 있어서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아, 대체 이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연상이 되어서 토가 나오려고 했어요. 그 차 안에 앉아있는 것조차 불결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미니 앨범하고 스타킹을 숨기고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알아차릴지도 몰랐지만 남자들은 사진 같은 건 자세히 자주 안 들여다보니까 며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장된 주얼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도 시아버지가 그건 곧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오늘 무슨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차를 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알리는 게 맞나 싶다가도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멍 때리고 뒤통수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제가 미니 앨범과 스타킹을 꺼내 시어머니께 드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래지셨죠. 나도 오랫동안 사실 의심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모부가 바람 피울 때마다 좌절하던 이모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미니 앨범에서 하나씩 사진을 꺼내 보면서 살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의 뒤에 뭔가 쓰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소리내어 이것을 읽었습니다. 예쁘고 섹시한 거래처 격리 송양. 전구 납품해 주다가 한 컷. 어머니 잠시만요. 전구 납품이요? 저는 놀라서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구를 납품하는 거래처는 딱 하나였죠.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회사였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당히 큰 곳이라서 딱히 저희 회사에 납품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시아버지가 그곳 대표하고 친분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친 끝에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었죠. 말하자면 그곳이 갑이었어요. 큰 회사 사장하고 친분 유지하려고 그 사람 접대하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별짓을 다 했었죠. 인맥으로 도움이 된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거기 격리하고 바람이 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상백한 얼굴로 결연하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거기 연락처와 주소 좀 다오. 네? 어머님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가서 대면하고 화라도 내봐야 하지 않겠니? 상간녀한테 속풀이라도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유약하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되었죠. 저는 대놓고 싸우지는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워낙 힘들게 자라온 터라 절대 지지는 않는 성미였어요. 반면 시어머니나 남편은 너무 부드럽고 다정한 분들이라서 이런 경우에 좋은 성격이 아니었죠.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아니다. 나 혼자 가련다. 지금만 해도 충분히 부끄러운데 거길 어떻게 며느리하고 같이 가겠니? 시어머니는 결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속이 터질 분이 시어머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녀오시라고 시어머니를 놔두렸습니다. 저는 안절부절하면서 시댁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안 오셔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상식 이하의 인간을 만나러 간 거니 무슨 일을 당할지 알겠나요? 그래서 저라도 쫓아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쪽 다 아는 인간들이니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자꾸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일어나서 시어머니 찾아 나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얼굴이 그게 뭐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붉게 부어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뺨을 맞은 게 분명히 보이는 얼굴이었죠. 누군가 핥히었는지 얼굴에 손톱 자국도 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운 자국까지 잔뜩 나 있어서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렇게 온화하고 착한 양반을 대체 누가 절여놨는지 솔직히 단숨에 추리가 되어서 아주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인연을 그냥... 아니다. 아니야. 그만해라. 괜찮아. 하지만 어머님 지금 얼굴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으렴. 너까지 끼어들면 정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단다.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리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잡으시는 손에 힘이 없어서 차마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붉게 물들어 있고 뺨에 온 흔적이 보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게다가 맞은 게 선명하게 보이는 부은 뺨에 머리채를 잡힌 듯 엉망이 된 헤어까지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거지 같은 년이네요. 내가 대놓고 물었더니 도리어 화를 내더구나. 자기가 진짜 마누라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버티고 있어 그 사람이 이혼을 안 한다면서. 정말 그래도 회사 자리에 있긴 했어요? 내가 대체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3자 대면이라도 하자면서 거들먹대더구나. 어쩌면 저런 인간이 다 있는지. 시어머니는 애써 참았지만 결국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시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들고서 저는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래요. 시아버지가 오늘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나갔으니 내일 오후쯤 돌아오겠죠. 속에서 열이 뻗쳐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처럼 다정하고 좋은 분을 제 인생에서 만나게 된 건 행운이었어요. 마치 제 친어머니처럼 기댄 채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을 한낱 상간녀라는 년이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찌검을 하다니 그냥 둘 수 있나요? 게다가 저는 자라나면서 상간녀들이 제멋대로 굴었던 이모와 이모부의 가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모를 갉아먹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도 잘 알았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앉혀두고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경악했지요. 시아버지가 거지 같은 짓도 여러 번 했고 불륜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상간녀가 건방지게 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시아버지가 불륜했을 당시에는 혹시라도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져서 사업길 막힐까봐 시어머니한테 싹싹 빌어서 간신히 이혼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하면서는 어지간히 애처가 행세를 하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지역 특징이 독실한 개신교인이 많아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자기네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하면서 인맥 관리하려면 상당히 몸가짐이 깨끗해야 한다고요. 진짜 웃긴다. 미안한데 여보, 나 아버님 더 이상 시아버지를 여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모부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 나도 사실 이미 지난번 불륜 때부터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싶었어. 어머니가 막으셔서 못했을 뿐이지. 나 가만 안 둘 거야. 적어도 그 상간녀 그년 하나만은 내가 꼭 손봐줄 거야.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인간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 시아버지가 그런 인간이었고 심지어 불륜이나 한 년이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5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그 불륜녀가 시어머니한테 거들먹댔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올 생각하지도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단판 짓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가 있나요? 어차피 거래처 사무실도 다 아는 곳이었고 상간녀 쌍판떼기도 다 알고 있었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저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로 시간에 맞춰서 곧장 그 거래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설마 사무실 안에서 상간녀가 본부인하고 3자 대면을 하지는 않을 테니 그 근처에 가서 밖에 나오길 기다려야 할 테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정말로 사무실 쪽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싸가지 없게도 생겼더라고요. 본부인 뺨을 갈기고 머리채까지 잡았던 상간년이 오죽할까요. 꼴에 멋낸다고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었는데 센스도 없어서 촌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대체 저 여자의 뭘 보고 저희 시어머니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골목 건너편에 서서 숨어 지켜보고 있는 걸 알 리 없으니 그 상간녀는 나와서 팔짱을 낀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그 상간녀가 있던 사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상간녀는 시어머니가 멀리서 오고 있는 걸 본 게 분명한데 시아버지가 나오자 얼른 시아버지 팔짱을 끼웠어요. 시아버지는 슬쩍 뒤를 돌아서 거래처 사람들이 보지 않는지만 확인하고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차에 타려고 했죠. 아니 자기 잠깐만. 나 여기서 누구 만날 일 있어요. 콧소리를 잔뜩 넣어서 말하는데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서 아예 입간판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알아차릴까 봐서요. 응? 누굴 만난다고? 네. 아 저기 오네. 저분 만나려고 약속 잡았거든요. 상간녀가 콧소리를 내면서 말하며 손가락으로 시어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시아버지도 역시도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들킨 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쪽은 그리 신경도 쓰지 않고 도리어 거래처 사무실에서 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듯 그쪽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죠. 아니 너 여기서 왜 저 사람을... 이제 누가 자기 파트너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곧 갈라서고 나랑 산다면서요. 셋이 이야기 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 늙은 여자한테 이제 좀 알려줘요. 옆에서 꺼지라고요. 상간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면서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면서 방어적인 자세로 주먹을 꽉 쥐셨지요.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보면 몰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지금 저 안에 거래처 사람들이 있어.
당연하죠. 여기 거래처 사무실이고 저 여자는 그 사무실 직원이라면서요. 쉿! 교양 없이 목소리 키우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어. 사무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교양하고 개념이 없는 건 당신이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어머머머, 소리 지르는 것 봐. 저러니까 자기가 싫어하지. 그쵸? 상간녀가 몸을 비비적대면서 시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려댔지만 시아버지는 이제 혹시라도 사업 관련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까봐 신경이 쓰이는지 상간녀도 밀어내 버렸습니다. 상간녀는 시아버지가 밀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저 상간녀가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어제 날 뺨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았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자리 옮기지. 일단 옮겨서 이야기해. 뭘 옮겨요? 어딜 가? 시어머니는 그 온화하던 모습을 버리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당연했죠.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불륜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저지르고 그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자 상간녀는 시아버지한테 밀려난 분까지 밀려오는 듯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상간녀는 시아버지 팔을 놓고서 시어머니한테 바짝 다가와서 또 때릴 듯이 얼굴을 들이밀고 귀신 같은 얼굴을 했죠. 야, 너같이 늙고 눈치 없는 게 붙어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 아니야. 뭐라고? 너 또 맞아볼래? 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그러면서 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숨어있던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그 상간녀 면상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저한테 손바닥도 아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고 저는 그 여자를 마구 걷어찼습니다. 일부러 반지 낀 손으로 때렸기 때문에 상간녀 뺨에 길게 상처까지 나 있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어머님 때렸어? 야, 이 더러운 불륜녀 주제에 상파되게 갈아줘?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서 계속 때렸습니다. 거의 아작내다시피 하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리면서 진정시키셨죠. 시아버지도 너무 놀랐는지 뒤로 주춤거리면서 물러났습니다. 상간녀는 못 움직였는지 몸을 꿈틀거리면서 기어가서 골목벽에 기대서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여차하면 몇 대 더 때릴 기세로 덤벼들려고 했고 상간녀는 제 살기 어린 기세를 느꼈는지 꼼짝도 못하고 두 팔 들어 머리를 가렸습니다. 야, 너 씨발,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죽고 나 죽어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너 지금 누구를 건드려? 더럽게 몸 굴리고 다니는 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세아가. 잠깐만 좀 칭 좀 하렴. 어머니, 저 놓으세요. 제가 저건 진짜 같이 죽어야지 내 신세 망치는 거 무서울 것 같아? 야, 내 신세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 있었어. 너 같은 상간녀 때문에 말이야. 너 같은 걸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제가 이를 갈면서 악을 쏟아자 상간녀는 공포에 질린 채로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 상간녀야 당연하겠죠. 그저 허약하고 병약한 시어머니만 제압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미친 여자 꼴을 하고 자기를 패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저 여자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패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꼴을 당하면서 또 맞을 뻔한 꼴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이성의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말리고 싸움 중재 신용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손을 놓고서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시발, 아버님은 어디 가시는데요? 불륜하시고서는. 저는 눈이 돌아 있어서 시아버지한테도 욕설을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기세에 움찔거리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움츠러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제발 진정하라고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저 상간녀를 죽사발을 내고서 감옥이라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잘 전달이라도 된 건지 상간녀와 시아버지 둘 다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반응을 감당해낼 배짱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불륜을 저지르고 본부인한테 그렇게나 모욕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시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 사업 인맥 아주 소중하시죠? 그죠? 근데요, 저 지금 이 불륜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아버님하고 사업하시는 관계자분들은 다 아셔야죠. 안 그래요? 세아가, 그러지 마라. 이게 오해가 있다, 오해가.
시아버지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하게 저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걸까요? 시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향해 몰래 눈을 부라리면서 얼른 저를 말리라는 듯 눈짓을 했죠. 저는 그걸 당연히 놓치지 않았고 시아버지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저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눈깔로?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진정하렴, 새아가. 일단. 상간녀 놈 둘이 찍은 사진하고 영수증 다 모아서 뿌려줘요?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나 먹고 다 늙은이하고 불륜질이야. 네 엄마 이거 알아? 저는 눈이 돌아간 채로 그 상간녀한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간녀는 공포에 질린 채로 황급하게 고개를 저었는데 그게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주제에 불륜이 나쁜 건 알아서 남들한테 알려지는 건 싫고 와이프 자리는 차지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한심하고 밉살스러운지.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저한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말이다. 나는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데 밤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구냐. 그러고서 날 호텔로 끌고 가서는 그만. 내가 그때 술이 취했던 게 잘못이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멀쩡히 일하는 나한테 그 밤에 같이 술 먹자고 한 게 당신이잖아. 미호린 내가 좋다면서 자기 와이프 지겹다면서. 시끄러워. 내가 대체 언제 그랬단 말이야? 저 인간! 둘이 대놓고 싸우는데 정말 한심해서 못 보겠더군요. 아니, 그러게 와이프 놔두고 불륜하는 인간을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걸까요? 저는 순간 그 둘의 한심스러운 싸움을 보고 있자니 맥이 딱 풀렸습니다. 둘이 싸우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서 그대로 뒤를 돌았어요. 둘이 다 싸우고서 합의 봐서 나한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줄지, 당신 부모나 친구한테도 불륜한 증거 다 보내버릴지, 아니면 아버님 사업 관계자들한테 보낼지. 뒤에서 상간녀하고 시아버지가 더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거래처에 이걸 터뜨리면 사실 시아버지나 상간녀 둘 다 망하는 거지만 둘 다 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생활했어요. 남편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죠.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폭력을 가할까 무서웠거든요. 시아버지는 시댁에 들어와서 머뭇거리다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입을 열어서 사과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 한눈 판 거 내가 잘못했네. 기어코 내가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살아있을 때 듣긴 하네요. 하지만 당신 얼굴 이젠 보기 싫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빤히 시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혀를 찼죠. 시아버지는 제 쪽을 보다가 움찔했습니다. 일단 증거 뿌리는 건 보류할게요. 다만 어머님한테 생활비 월 300씩 꼬박 보내시고 집 구해서 나가서 사세요. 어머님이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시니까요. 월 300은 좀... 싫어요? 난 괜찮아요. 아예 사업 못하게 만들어드려도 좋으니까. 아니다. 아니, 네 말대로 하마.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면서 고개를 휘젓고서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예 시아버지를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다음 조심스럽게 집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속 시원하긴 했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 편하게 지내시긴 하지만 속은 가끔 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여튼 불륜하는 년놈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